113페이지에 보시니까 부동산 금융의 서설이죠. 여기서 쭉 한번 공부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적게는 5문제, 많게는요 7문제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실제로 지배되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잠깐만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80년대 이전에는 소위 냉전 시대다 해갖고 이데올로기 시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자본주의하고 그다음에요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결국은 서로 막 체제 경쟁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기업들은 이제 무기 산업이라든가 요걸 기반 산업하고 그리고 또한 관련 산업도 있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 기업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이거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세력, 다시 말해 견제 세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껏해서 남은 게 북한 정도인데, 북한이 앞으로는 또 미국에서 기업도 막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급속히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그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무기 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반 기업들은 자, 이 무기 생산을 통해서는 이익을 못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형태의 활로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형태의. 그 대표적인 게 1982년도에 전 세계의 기업가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데서 모여갖고서 소위 말하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거기서 모여갖고서 술 먹으면서 아니면 골프를 치면서 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다. 이걸 주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케인즈 이후에 그 경제 상태를 정부가 절대 개입하지 않은 형태이죠. 이런 형태로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WTO라는 거를 발족시켰는데, 이게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얘들이 지금까지 WTO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정책 자체가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 무역 장벽을 없애자, 그리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관세도 철폐하고 막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 후진국들 있죠. 후진국들은 아무래도 자기 보호 산업도 있을 겁니다. 농업이라 이런 것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리고 또한 기업들은 옛날에는 그 공산주의하고 경쟁할 때는 주로 이제 그 공장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그죠? 큰 공장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그 공산주의하고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하고는 턱없이 굉장히 많은 월급을 줬던 겁니다. 많은 월급을 주면서 체제의 우위를 이제 자랑하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거의 소멸되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 노동자들한테 돈 많이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급여가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점진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점점 힘을 점점 발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사람들 노동자들을 돈을 많이 줘서 했다가는 제값 주고 공장을 운영했다가는 아주 그 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하다. 말이 좋아서 유연하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규직 같은 걸 막 철폐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퇴직금 같은 거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죠. 상여금 이런 것도 거의 못 받으니까 결국은 예전에 비해서 그 급여가 반으로 쭉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 재벌들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 재벌들하고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 만났냐면, 보통 이제 재벌의 자제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자제 있죠. 둘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인맥을 넓혀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됐었는데, 자, 근래 들어서는 이 재벌이 실질적으로 정치인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영화를 보시면 이제 내부인들 그랬죠.
내부자들 있죠. 그거 보면 이제 정치인을 직접 키워갖고 국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라든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벌이 나라의 권력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배하고 권력도 지배하는 이러한 형태로 점점 바뀌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이제 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디어 산업 같은 거 있죠. 영화라든가 미디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뭐 그 언론 같은 거 이런 거든 별도로 다른 기업들이 맡아서 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재벌들이 이런 산업까지 다 그냥 도맡아서 지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하던 거를 지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물건 유통, 물류라고 합니다. 이거를 직접 다 수행하다 보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디어라든가 이러한 영화 같은 것도 지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최고의 모델들을 최고의 그 어떤 기능을 가진 핸드폰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연구소에서 계속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어떤 성능을 가진 핸드폰 같은 걸 미리 이제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하나하나 자, 이거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능 한 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추가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갤럭시 3, 갤럭시 4,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갤럭시 노트 이렇게 하면서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우리가 5년 후에 있을 그런 그 어떤 시대 배경을요, 5년 후에 있을 얘기들을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집안에 강아지가 어떻게 놀고 있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점점 꿈을 꾸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미래에는 이런 세대가 올 거다 하면서 몇 년 있다가 이게 현실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갖고 핸드폰을 계속 사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언론 같은 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소비자의 분노 있죠. 요거를 다른 방향으로 막 표출시키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그 공장을 그 기업들이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 생기는 이득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고 했는데 지금은 공장 자꾸 운영해봐야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다는 얘기죠. 거의 기업가하고 맞먹을 정도로 커지니까 이 제 월급 줬다가는 큰 이익을 못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상한 편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편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어떤 대기업이 있는데 이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이 법정관이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들 이런 기업을 주식을 사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막 서로 몰려가서 같이 막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막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돼서 우리 같은 사람도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 구조조정하면서 경영자도 일부 잘라내고 다른 사람 채용해서 잘 돌아가게끔 쭉쭉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주가가 막 폭등할 수 있죠. 그러면서 최고조에 이뤘을 때 다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굳이 힘들게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도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굳이 공장 같은 거 크게 운영해서 굳이 힘들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벌들의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겁니다. 사람 시켜서 이걸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모펀드.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을 조성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실 기업들이죠. 요거를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수합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주가가 최고조에 이뤘을 때 팔아치우고서 토끼는 겁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이제 론스타라는 이러한 사모펀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2003년도에 그 외환은행 있죠? 요거를 1조 4천억 정도 인수한 겁니다. 얼마라고요? 1조 4천억 정도 인수해서 2012년도에 이걸 하나은행에 매각했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무려 4조 7천억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4조 7천억.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고서 토낀 겁니다. 이런 걸 소위 말하면 먹튀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론스타를 외에도 이 칼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KKR, 블랙스톤 이러한 수많은 어떤 사모펀드들이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그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 있죠? 이것처럼 부실 기업을 사냥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미국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모펀드가 뭐냐면 이 BMK 파트너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박태준이라고 포철이죠. 그 사람이 사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재벌들의 돈을 긁어 모아갖고 이거 운영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를 인수했냐면 자 테크노 홈플러스 있죠? 요걸 7조 정도 인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경영이 정상화되고 하면 또 팔아치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투자하면 사람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거 외에도 뭐 한행컴퍼니라든가 우리나라에도 IMP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모펀드들이 막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 상당히 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게 이 자본주의의 어떤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자본주의의 최대의 폐단이 뭐냐면 이렇게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계속 낳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자본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게 계속 만연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자본주의 때문에 이러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떠한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상당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약간 감안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자본이 계속 또 다른 자본을 나오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걔네들이 한 부속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돈을 벌면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어떤 금융시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지는 형태입니다. 점점 뭐라고요? 커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그 세계의 어떤 그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 기업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당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는데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우리 시험은 또 시험이니까 자, 이 부채 금융에 보통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융이라는 것은 자, 이 직접 금융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간접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얘는 자금의 공급자고 얘는요 자금의 수요자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 좀 너무 작게 했네요. 이렇게 이 자금의 수요자인 예를 들어 회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겁니다. 조달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요 각종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형태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금융. 그러니까 직접 자금의 공급자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주인지 누가 채권자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접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이에 은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이 끼어 들어가면서 은행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금을 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출해 주겠죠. 그러면 얘들한테 이자도 받고 이자도 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의 금융을요 간접 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달 받긴 했죠. 근데 누구 돈을 조달 받았는지 누가 채권자인지 잘 모르죠. 그죠? 다 섞여 있는 돈을 조달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간접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도권 금융과 뭐가 있어요? 비제도권 금융 요거 있는데 제도권 금융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보험회사도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제2금융권인 뭐 캐피탈이라든가 저축은행, 일반적으로 제3금융권을 대부업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네들이 은행법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는 걸 상업으로 하는 기관이죠.
얘들이 빌려주는 형태를요, 요거를요, 제도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제도권 금융. 그러면 제도권 금융이 아닌 형태를 답으라고요? 비제도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주택을 전세로 놓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7천만 원 받은 거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나중에 먹어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동안에 빌린 겁니다. 뭐란 거요? 빌렸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이자는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주는 대신 여기 살게 하는 거죠? 살게 하니까 이자는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금융이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가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약금, 중도금 막 같은 거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돈 받은 것은 아직 있지도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미리 막 돈을 준 거죠. 결국은 건축비를 건설회사한테 빌려준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이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까지 건설사한테 그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선분양이라고 하는데 선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금이 좀 쌉니다. 요걸로 해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완공되면 아파트로 돌려받는 겁니다. 잔금 치르고 뭘로 돌려받아요? 아파트로 돌려받는 이런 형태를요. 비제도권 금융이다. 금융은 금융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금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하면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거, 이게 뭐 같아요? 자, 볼게요. 주택, 상가, 공장, 토지 뭐 이런 게 있죠? 이 중에서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게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토지? 공장? 자, 그 주택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이제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뭐 공장이 덩치는 크겠지만 그 공장 많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 구입하면서 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아파트 대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주택 만인자들은 그 대출을 상당히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래 들어서 매달 한 4조 정도씩 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납니다.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 그 2016년도경에 있죠. 그때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 잔금 치를 때가 된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잔금. 그 잔금 대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그 608조 정도가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608조. 608조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거나 서울의 헬로이 시티인가 뭐 이런 거 분양하면서 지금 막 잔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보통 이제 아파트 대출 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 빌리죠. 근데 나중에 사업하다가 돈 부족하면 추가 대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은행에서 못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보통 우리가 제2금융권 하면은요, 저축은행 또야 캐피탈 이런 데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못 빌리면 또 추가로 더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부업체인 뭐 러시앤캐시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꽉 채워서 빌릴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갈 때는 이런 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담보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그 건설사가 아파트 지을 때 지돈 가지고 다 지어요?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한테,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돈도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금융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주택금융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주택금융. 그래서 주택금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주택 얘는요 소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주택개발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주택 소비금융은 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한 7천만 원 정도 좀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주택 소비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발금융은 아파트 건설사가 토지는 있는데 이 건축비가 없다는 얘기죠. 이 건축비를 한 2천억 정도를 좀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주택개발금융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지분금융은 좀 무시하시고 지금요 부채금융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채금융 빌려주는 형태. 이때 주택 소비금융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줄 때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빌려준다 해서 저당대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는 그 저당 지금부터 대부, 대출, 융자 다 똑같은 편입니다. 대부, 대출 다 뭐라고요? 융자 다 똑같은 거고. 자, 주택개발금융은 물론 건설업자가 갖고 있는 땅을 담보로 잡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큰 이 아파트 건설비 있죠? 요거 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건축대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대부다. 그 양자간은 좀 차이점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이 대출 기간이 장기면서 절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한번 빌려줄 때 10년이고 2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하니까 결국은 계약 기간이 장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은행도 돈을 빌려줄 때 지들도 위험이 크면 이자를 높이려고 합니다. 위험이 작으면요 이자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해서 회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이자율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돈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뭐 기준금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때도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게 빌리니까 얘네들도 은행들도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빌려줄 때 좀 싸게 빌릴 수 있죠. 이자를 이런 식으로 자꾸 금리를 낮추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주택개발금융 같은 경우는 건축 기간 동안에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요. 단기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단기.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완성돼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올 거 아니냐. 거기서 이제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에서는, 서울 외곽 쪽에서는 지금도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게 수두룩한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칫하면 회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소비금융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빌려줄 때 찔끔찔끔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대부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시에 대부해 주고, 그리고 상환받을 때는 보통 이제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받는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발금융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줄 때 한 방에 이렇게 2천억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꼼꼼히 감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찔끔찔끔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별 대부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되면 분양하겠죠. 분양금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상환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요, 그 개발금융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약간 양자간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뭐냐면, 자, 대출이 원활해지려면 어떤 원칙이 좀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하면 대출이 그냥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니까 대출이 원활해지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여기서는요, 이 극빈층들도 좀 집 사게끔 좀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극빈층들도 쉽게 돈을 빌려서 집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들은 충분한 자금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금만 충분하면 뭐합니까? 자,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차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작아야 되지, 부담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게 뭐라고요? 부담이 좀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은행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예금을 받아서 이걸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찔끔찔끔 모아갖고 요거를 한 방에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한 방에 딱 빌려주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금자들의 돈을 가지고 대출해 줬다가는 그 돈을 빌려줄 돈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민간 자금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걸 점점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입주자 저축, 이런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로또 복권 사업이라든가 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걸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민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민간 자금을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신도시 예정 지역 같은 데 볼게요. 이런 데가 자, 저기 그 어디요? 네, 왕국 지역인가? 왕죽? 왕죽 맞지 않나요? 왕숙이네요. 저번에 기억했다 까먹었네요. 자, 이런데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막 5,000명, 6,000명 저 되는데 이 사람들 돈은 무슨 수로 빌려줍니까? 무지 막지하게 많은 돈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이 예금자의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대출로 인한 채권 생기죠? 그죠? 그럼 요거를, 요 채권을 기관 투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사준다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이 돈을 또다시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또 대출 채권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한테. 그럼 또 돈 생기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금만 충분하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3년 만에 갚아라. 그러면 월급 타서 갚기 바쁘죠? 그리고 이자율도 너무 높으면 200만 원 월급 타서 이자 150만 원씩 내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꾸 극빈층들이 집 사이가 용이하게끔 잠기면서 저리를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우리 그 아파트 담보대출은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년이고 2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근데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기업한테 빌려주는 것들은 보통 단기입니다. 단기이고 이자율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쪽이 빌려달라고 하면 기업한테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빌려줬다가는 나중에 뜯길 염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기업은 2, 3년 만에 회수하니까 2, 3년 동안에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 대충 다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 여기한테 빌려준 걸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돈을 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한 4년 정도 지나서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니면 상관없는데 못 다닌다면 경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경매로 처분해서 3천만 원 회수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단기 대출이 아니라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나중에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빌려주는 걸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은행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빌려준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극빈층들이 그 돈 빌리기가 수월하게끔 하려고 저런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준 돈은 나중에 경매 처분해서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나옵니다. 예? 정부에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있죠? 얘네들한테 나중에 그 분양이 안 돼서 회수를 못한다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었는데 지금은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이 이걸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증.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정부 지원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정부 지원저당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부에서 상당한 형태로 좀 그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극빈층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정부 지원저당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아시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뭐 그다지 요즘 들어서는 뭐 자주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거의 안 물어보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조금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먼저 저당 관련 기초 용어 해갖고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저당 관련 기초 용어에서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었는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한 3년 지나서 한 3,000원을 갚았어요. 3,000원을.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출 원금이다. 혹은 융자 원금. 융자, 대출, 대부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애초에 빌린 돈을요, 원금이다. 그리고 요 3,000원을요, 상환액 해줍니다. 뭐라고요? 상환액.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7,000원 남아있네요. 요걸 미상환액이다. 그리고 요걸 다른 표현으로 잔금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잔고, 이런 표현도 써요. 잔금, 잔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전부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데 3,000원을 갚은 거는 30%를 갚았네요. 얼마 갚았어요? 30%.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라고요? 70% 남아있네요. 요거를요, 상환 비율. 얘를 뭐라고요? 잔금 비율. 상환 비율, 얘는요, 잔금 비율. 이거를 소수점으로 하게 되면 30%면 0.3입니다. 0.3을 갚았고, 얘는요, 0.7이 남아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상환 비율, 얘를 뭐라고요? 잔금 비율. 그러면 합치면 1이 되는 겁니다. 소수점으로 한다면 얼마가 돼요?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다. 이렇게. 요때 돈을 갚을 때는, 이거는 원금만 가지고 따졌는데, 돈을 갚을 때는 원금만 갚아야 돼요? 이자도 납부해야 돼요? 이자도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이 돈을 공짜로 빌려주진 않겠죠?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가가 이자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럼 공짜로 빌려줘요? 대가를 받고 빌려줘요? 대가 받는 게 임대료 아닙니까? 그럼 은행도 돈을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주진 않겠죠? 요거를 뭘 받고 빌려줘요?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자. 그래서 매기 갚을 때는 매년이 될지 모르겠지, 매년이 됐든 매월이 됐든 매기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뭐라고요? 원리금 지불액 표현합니다. 매기 원리금 지불액 혹은 매기 원리금 상환액 이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걸 다른 표현으로 이거를 연마다 지급할 때는 연부금, 월마다 지급할 때는 월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는 항상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까지. 돈을 빌렸으면 매기 갚을 때는 이자도 포함해서 갚아야 되죠. 그리고 요거를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이라 해서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영어로는 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뭐라고요? 뎁.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매기 갚아나가는 원금이자를 뭐라고요? 뎁.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한 문제 물어본다면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대출 가능 금액이다 해서 주로 이제 계산 문제로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못 하시는 분은 큰일 났네요. 그래서 자, 몇 번 익숙해지면 금방 계산합니다. 이 정도는. 자, 옛날에는 주로 이제 LTV 위주로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LTV. 자, L이라는 게 론이라는 뜻입니다. 론. 그러니까 카드론, 스피드론 할 때 론이라는 게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는요, 대비. 그 다음에 밸류 해주면요, 가치. 이렇게 해서 영어는 자, 론 투 밸류 해갖고 영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무슨 가치라고요? 부동산, 은행들이 정한 지들 담보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어디 귀신이 나오는 소리 같은데? 무슨 소리 안 나요? 저만 들렸나요? 예? 들렸죠?
뭐 희한한 소리가 들렸는데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뭐라고요? LTV다.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한테 대출 비율을 요거를 대출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60%까지 빌려주겠다. 다시 할게요.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몇 프로 빌려주겠다고요? 60%를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면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겠다. 항상 완화라는 표현은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비율을 LTV를 80%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한테 얼마 빌려주겠다고요? 8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80%, 60%를 뭐라고요? LTV.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자 60%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랑 곱하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뀌죠. 1억에다 0.6을 곱하니까 6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6천만 원. 근데 대출 비율을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80%까지 빌려주겠다. 그 얘기는 얘랑 곱하니까 얼마라고요? 8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걸 뭐라 한다고요? LTV다 해줍니다. 뭔 TV라고요? LTV. 그래서 예전에는 LTV 위주로만 돈을 빌려줬는데 문제는 IMF가 터지면서 담보 가치가 이제 폭락했다는 얘기죠. 거래는 뚝 끊기면서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남에 한 20억 정도 되는 20평대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1억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폭락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또한 자, 그 담보 가치가 폭락하더라도 회사를 잘 다니면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위 자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나가 떨어지는 기업이 막 하루에도 막 수백 개씩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직자는 넘쳐나고 그러니까 실직자가 되니까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는 법원의 경매 시장에서는 그 경매로 나가는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아주 교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지들이 자 그 IMF를 자초해 놓고서 또 지들이 또 금융을 또 소득 가지고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DTI다 해줍니다. 뭔 TI라고요? DTI. 자, 요 D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데프트 해갖고 돈을 빌렸으면 매기 갚는 원금이자 있죠. 이걸 뭐라고요? 데프트 해줍니다. 그래서 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요 해당 주택에 대해서 돈을 빌렸을 때 매기 갚는 원금이자 이거 to는 뭐뭐 대비 I는요 인컴 얘기합니다. 소득을 얘기합니다. 소득. 그래서 보통 이제 연간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대비해서 요 해당 주택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매기 나가는 원리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DTI라는 겁니다. 뭔 TI라고요? DTI.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벌고 있답니다. 물론 세무서에 가서 소득증빙 확인서에서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거나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자,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몇 프로라고요? 40%. 그러면 얘랑 곱하면 3, 4, 1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천만 원 버는 자가 돈 벌어서 은행한테 다 주고 나면 뭐 다른 생활비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버는 자가 DTI를 4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3, 4, 1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 넘어가는 자들은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굳이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은행하고 그 대출 기한을 좀 길게 한다면 좀 이게 줄어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얼마라고요? 1200만 원 넘어가는 자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만약에 대출 조건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DTI를 60%까지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 368에서 얼마라고요? 18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자들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자, TTI를 40%까지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을 버는, 뭐 하는 거예요? 자,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을 버는 자가 있다면, 얼마라고요? 3, 42에서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래서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요때 요거는 우리 문제에서 거의 100%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왜냐면 다른 방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자, 은행이 10년 동안 매달 원금이자 합쳐서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라고요? 30만 원. 요 30만 원 계산할 때는 1억에다가 저당 상수 곱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주게 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이 나오는데, 만약에 저당 상수가 0.1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거 곱한 게 이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받게요? 나누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을 0.1로 나누게 되면 1억 2천만 원 됩니다. 1억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과 이렇게 계산한 대출액 중에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뭐라고요?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빌린 수도 있죠? 이 주택 외에도 주택이 여러 채라면 다른 주택 담보 잡고서 돈 빌린 게 있겠죠? 그것도 나가는 돈이 있겠네요. 그리고 상가를 담보대출 받고 빌린 돈이라든가 이것도 나가는 돈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겠네요. 신용대출 받은 거라든가 사업자금 대출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어 없어요? 다른 대출 받은 게 있어 없어요? 있네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기타 대출이 있다면, 무슨 대출이라고요? 요거 외에 나머지 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있다면 요거는 이자는 여기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분자가 3, 40에서 12에서 1200만 원 돼야 되죠? 그죠? 맞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이 600만 원 나가는 게 있답니다. 다른 부채로 얼마 나가는 게 있다고요? 600만 원 나가는 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최대? 600만 원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거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얘를 요거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6천만 원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6천만 원. 요게 바로 6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따져서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시. 자, 요거는 자주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른쪽 볼게요. 115페이지. 115페이지의 길잡이 지문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얼마라고요? 3억이랍니다. 써볼게요. 이게 얼마라고요? 3억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간 소득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자, 그리고 다른 부채가 없다. 다른 부채가 없다면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네요. 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맞는 지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출 승인 기준은 LTV는 60%까지 적용하겠다. 그리고 DTI는요 4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먼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368에서 얼마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TI를 충족하는 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 5, 20에서 2천만 원 돼야 되죠? 맞아, 안 맞아요? 2천만 원인데, 자, 다른 부채로 나가는 이자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될 때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얘는 요거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는 2억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2억. 그렇게. 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 같아요? 1억 8천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 8천. 이게 정답입니다. 자, 나오면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공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꾸 간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처음에는요 공식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 나중에는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요번에 3억짜리 그 6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3억을 빌렸을 때 3억짜리 부동산이라면 얘가 얼마라고요? 1억 8천이구나. 그 다음에 DTI는 40%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얼마 벌고 있다고요? 5천만 원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인데 다른 부처가 없으니까 이게 2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1이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얼렁얼렁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공식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리하시다가 나중에는 기본적인 논리를 갖춘 상태에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걸 강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턱대고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잡고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서 자꾸 아파트가 많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담보대출 받기가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출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조정 대상구역이다 해갖고, 청약조정 대상구역이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있죠?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7개 시가 있는데 하남이라든가 아니면요 저기 남양주라든가 동탄 뭐 이런 데 있죠? 남양주도 포함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몇 군데 포함되나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과천 이런 데 포함해서 이걸요 청약조정 대상구역 해줍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동래구라든가 해운대구, 기장군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청약조정 대상구역이라는데 얘네들은 지금까지는 신 DTI라는 걸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DTI라고요? 신 DTI를 적용하다가 작년에 11월 달부터는 신규로 분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주 도서상관 외에는 DSR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DSR.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복잡해 죽겠는데 이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그 밑에 신 DTI가 있고 뭐가 있어요? DSR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3월 달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것들은 자꾸 밀어놓는 이유는 이렇게 이거 가장 기본적인 논리 있죠. 이거 알고 출발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때도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는 제가 안 하는 것들은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하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한번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할 거니까 3월 달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빌려줬겠다. 그러면 회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회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알아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